40회 회계실무 재무회계 문제 1 사례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은 그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죠. 사례 1번, 문제 1번은 사례 그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고, 사례 1번 우리 그 재고자산, 그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인지 아닌지, 우리가 뭐 그 유형으로 보자면, 그 영어로 하면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그, 죄송합니다. 영어를. 사례 1번은 여러분, 기말 재고자산의 컷오프. 라고도 해요. 우리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이라고 했죠. 풀었으면 그거고, 우리가 컷오프는 무슨, 뭐죠? 보통 우리가 쓸 때 컷! 이렇게 하잖아요. 컷오프는, 야, 너까지 컷오프, 여기까지 뭐 잘라낸다는 거예요. 너는 포함, 너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컷오프 한다는 거예요. 너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이 돼, 안 돼? 라는 걸 결정해 준다. 이런 의미로 컷오프, 뭐 잘라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영어 표현을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유형 같은 걸 볼 때, 뭐 분석하는 유형 같은 걸 볼 때 재고자산의 컷오프라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아니라면 컷오프한다. 뭐 요런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앞에 그 사례 1번은 그런 거였고요. 자, 우리 사례 2번 풀어볼 거예요. 사례 2번도 여전히 재고자산에 관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사례 2,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정독합니다. 사례 2, 다음은 주식회사 국세의 X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일자가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월 1일 기초재고, 수량 150개, 단가, 단위당 원가, 한 개당 가격 1,000원. 2월 1일 매입 300개 사왔네요. 1,195원에 사왔네요. 4월 15일에는 팔았습니다. 400개를 팔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단가는 매입 단가를 말하는 거예요. 판매 단가는 여러분,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없어. 그냥 여기는 없는 거예요. 보통 따로 매출 총이익을 묻는다면 매출액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매출 가격은 따로 주어줘요. 따로 주어진다고. 발음이 힘드네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말 재고자산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알 필요가 없어. 판매 가격은 알 필요가 없네요. 그냥 400개가 팔렸다라는 정보만 알면 됩니다. 5월 2일 매입 350개를 사왔네요. 얼마에? 1250원을 주고 매입 단가 한 개당 125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9월 3일에 또 사왔어. 매입 400개 한 개당 1265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11월 10일에 팔았어. 매출이 일어났네요. 650개를 팔았습니다. 자, 물음 볼게요. 물음. 물음. 주식회사 국세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단위 원가를 결정한다. 주식회사 국세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할 때의 각각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시오. 기말재고자산 금액. 계속기록법일 때 동그라미 1번, 실질재고조사법일 때 동그라미 2번. 자, 문제를 다 읽었습니다. 문제가 작죠? 이게 아무래도 큰 문제 1번 안에 사례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가 3개 들어가 있으니까 각 사례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점수를 받기도 좋고 문제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석하는 부담도 줄어들어요. 그죠? 이런 케이스가 더 좋습니다. 풀기에. 또 어떤 경우에 유리하겠어요? 사례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례가 뭐 하나밖에 없거나 그냥 큰 문제 하나거나 사례가 두 개거나 이런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중에 하나를 공부를 안 했어 만약에 뭐 다 하면 좋은데 안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놓치는 게 리스크가 더 커지지. 근데 아무래도 사례 3개다 그러면은 뭐다? 그 중에 하나는 공부 안 했더라도 2개를 내가 할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 사례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사례 3번은 내가 공부 안 해서 못 풀었어. 잘 못 풀었어. 그래서 사례 1번, 사례 2번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게 된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 오히려 야 문제 왜 이렇게 풀 게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교수님께서는 출제를 하실 때 60분 안에 큰 문제 4개를 푸는 거를 가정을 하고 분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사례가 하나, 뭐 큰 문제 1번은 큰 문제, 종합 문제 하나다. 라고 해서 여러분 뭐 그게 뭐 유리하고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쪼개져 있으면 풀이에 들어가는 시간은 교수님께서 분배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고. 요즘 표현으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고. 물론 여러분 뭐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뭐 아예 못 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수험생한테는 좋아. 부분 점수를 얻기도 좋고 한 문제 하나하나를 해석하기에도 좋아. 그리고 만약에 하나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뭐 놓친 주제가 있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알겠죠? 회차마다 달라요, 근데. 회차마다 교수님께서 그 외부 교수님께서 저도 몰라요 누가 내는지 근데 일정 요건이 있어요 뭐 몇 년 이상 어떤 뭐 재직하시고 뭐 이런 뭐 수도권 대학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까지 몰라 하지만 그 요건을 갖춘 그 회계학 교수님께서 내신다는 것만 알아요 저는 어떤 요건인지도 몰라 근데 그런 요건을 갖춘 교수님께서 출제를 하실 건데 뭐 매번 똑같은 교수님이 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회차마다 다를 거예요 다르시고 요건을 갖춘 교수님이 많을 거니까 다르실 건데 교수님께서 저번 회차를 참고해서 내시긴 하지만 야 이번에는 조금 나는 사례를 뭐 잘게 쪼개서 지금 이 회차가 그렇지 재고자산 같은 경우 세 개로 쪼개져 있잖아 사례를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우리 수험생들이 부분 점수를 얻기 조금 편하게 뭐 이렇게 한번 접근이 편하게 뭐 그렇게 한번 내보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뭐 내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름 분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좋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자, 물론 여러분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냈다고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은 양을 공부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문제죠. 이런 말씀이죠. 물 좀 먹고요. 배가 고프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형의 경우 41회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유형이지. 다만 사이즈가 작을 뿐이야. 그죠? 어떤 유형이었어요? 유형은 뭐다?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야. Q. 그것과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 P. Q 곱하기 P. 이게 뭐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결정이지. 그지? 41회에서 1번이었잖아. 41회 회계 실무 재무회계 1번 문제였지, 이게. 이 유형이. 그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결정이야.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결정하려면 두 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뭐? Q. 수량 곱하기 P. 이게 뭐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될 거 아니야. XXX 얼마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Q에 관한 거, P에 관한 거, 이 두 개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수량 결정 방법, Q는 뭐다? 제가 파란색으로 했네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여기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우리는. 그리고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 여기서는 초록색으로 했어요. 초록이. P,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여기는 세 개를 쓰긴 했는데 개별법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알겠어요? 뭐 가장 많이 쓰이고 뭐 개별법이 가장 기본이긴 한데 이거는 뭔가 뭐 난도가 뭐 그렇게 우리 수험 목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마치 뭐만 두 개 있다고 가정해도 문제 없다고요? 무리가 아니라고요? 선입선출법, 파이포법이나 평균법 이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도 좋아요. 자, 그러니까 순환 결정 방법으로는 두 개,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쓴다.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 원가 흐름의 가정이죠.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 이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알아야 방법이 네 개가 나온다는 거지. 수량 결정은 계속기록법으로 하면서 원가 결정은 선입선출법. 수량은 계속기록법을 하면서 가중평균법. 평균법, 가중평균법. 평균법은 앞에 가중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냥 평균법이라고 알면 돼요. 자,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 수량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하면서 가격은 선입선출법. 수량은 실지재고조사법이면서 가격은 평균법. 요렇게. 지금 한 4개를 말했지. 이 4개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지금 이 유형, 이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이 유형을 모두 다 나는 마스터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1. 이런 유형의 스텝 1.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우리? 그렇죠. 자, 기말 재고 잔여 수량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기초 재고에 150개가 있었어. 그죠? 그리고 300개를 사왔어. 그리고
4월 15일에는 400개는 팔았네. 빼야겠지. 그리고 5월 2일, 9월 3일에는 350개, 400개를 각각 사왔어. 그리고 11월 10일에는 650개를 팔았지.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라는 거야. 계산기를 가지고. 처음에 요걸 보는 순간 계산기를 딱 들고 하나하나 쓸 필요 없어. 제일 처음에 150개 있죠. 이런 식으로. 150 더하기 300 마이너스 400 더하기 350 더하기 400 마이너스 650 하면 계산기에 얼마 떠 있어요 지금? 150 떠 있죠. 이거잖아 이거 150개. 기말 재고 장부상 기말 재고 수량 장부상 기말 재고 수량이 150개구나라는 걸 마지막에 이렇게 끄적거려 두세요. 적어두라고. 뭐 다 적을 필요 없어. 풀이를 위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꺽쇠하고 마지막에 150개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지. 여러분들 풀이를 위한 거니까. 아 지금 장부상 있어야 될 기말 재고 수량은 150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150개라고 적어두라고 항상. 요게 뭐다? 항상 첫 번째 스텝이야. 이런 유형의 뭐 기초에 몇 개가 있었고 단기에 매입이 언제고 매출이 몇 개고 이런 식으로 표로 주잖아. 흐름을. 그러면 뭐다? 처음으로 스텝 1 기말 재고 수량을 적어주는 게 처음이다라는 거야. 항상 먼저 해야 될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아, 배고파. 여러분 배고픕니다. 배고파서 말해봤어요. 자, 뭐다? 이 문제는 뭐라고요? 자, 평균법. 평균법. 뭐다? 가격 흐름은 평균법. 가격 단가의 가정 있죠? 원가 흐름의 가정은 평균법을 적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다? Q는 뭐다? Q1은 계속기록법인 경우.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인 경우를 각각 계산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이렇게 위 경우라면 언제라는 거예요. 자, 가격은 여러분 이거를 가정했어 지금. 그지? 선입선출법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평균법인 경우에 뭐다? 수량이 계속기록법인 경우가 물음 1. 그리고 이거 수량이 실질재고조사법이랑 연결한 걸 물음 2. 이거 지금 밑에 두 개. 이 경우를 물어보는 거다. 여러분 말했지? 아까 전에 Q 곱하기 Q, 아까 2 by 2.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4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평균법이면서 계속기록법인 경우, 평균법이면서 실질재고조사법인 경우 이 두 개를 물어보고 있잖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풀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뭐다? 한 가지 용어 정리하고 갑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줬잖아. 평균법을 적용하여 단위원가 P는 평균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Q는 계속기록법 혹은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 기말재고 자산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봤죠? 그리고 똑같은데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 수도 있어. 자, 1번은 여러분 그냥 위에 이 말이 없어. 그냥 위에 이 말이 없고요. 위에 이 말이 만약에 없고 그냥 1번은 이동평균법 일대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2번은 뭐다? 총평균법 일대의 여기 계속기록법 이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문제가 이렇게만 주어졌다고 해봐. 이래도 완벽하게 똑같아. 교수님께서 물어보는 방식이 두 개가 그냥 있는 거야.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야. 그냥 동전의 앞 뒷면인 거예요. 똑같은 동전을 물어보고 싶어. 그런데 앞면을 보여주면서 답을 내봐 라고 하는 것과 뒷면을 보면서 답을 내봐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결국 나오는 답은 똑같은데 교수님이 물어보실 때 표현 방식이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둘 다 우리 기출에서 나온다고. 두 표현 다 나온다고요.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당연히 답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답을 물어보는데 교수님께서 쓰시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만약에 이걸 모르면은 나는 이동평균법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이런 거 나온다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실제로 기출 풀이하고 나면 이제 실제 시험이 나오면 막 질문이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라는 표현을 몰라가지고 못 풀었어요. 이런 게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 자, 정리했죠? 여러분 뭐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동평균법은 뭐예요, 여러분? 뭐다? 자, 원가 흐름의 가정은 평균법을 쓰면서 평균법을 쓰면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을 쓸 때
이때 이 방법을 우리는 이동평균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약속했어요. 용어를. 알겠어? 오케이. 그럼 총평균법은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총평균법은 뭐다? 여전히 뭐 당연히 평균법이니까 가격 결정 방법은 평균법이에요. 그러면서 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뭐다? 실지 재고 조사법을 쓸 때 우리는 이거를 총평균법이라고 한다 라고 약속했어. 용어를 모르면 못 푼다고. 알겠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냥 알아둡시다 라는 거야. 교수님께서는 그냥 위에 이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재고자산 금액,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재고자산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친절하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위에 이렇게 표현을 평균법이면서 계속기록법인 경우 그게 바로 뭐다? 요거 이동평균법이지. 일대의 기말재고자산을 구하세요. 그리고 평균법이면서 실질재고조사법인 경우 그게 총평균법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2번으로 하세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거다. 어떻게 물어보든 우리는 수험생 입장으로 다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41회 때도 드렸고 이번에도 강조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풀이하는 계산, 이동평균 단가 구하는 거, 총평균 단가 구하는 거 막 계산했어. 그런데 뭐다? 용어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물어보는 내가 공부한 그 방법을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풀이 볼게요. 자, 1번 제가 옆에 필기까지 다 해뒀었으니까 따로 필기할 필요가 없겠죠. 평균법. 원가 흐름의 가정은 평균법. P는 평균법을 가정하면서 Q는 Q1이라고 할게. 수량은 계속기록법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평균법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평균법이면서 계속기록법을 한다. 이동평균법. 그럼 풀이는 제가 여기 그 흐름에 따라서 작성을 해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핵심은 뭐다? 여러분, 이동평균법의 핵심은 뭐예요? 응? 뭐야? 판매가 일어나는 그 시점마다 적용할 계속기록법이니까 일단 계속기록법이니까 뭐다? 매출 원가를 매출이 일어나는 그 시점마다 매출 원가를 기록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회계 처리를 띄워줘야 될 거 아니야.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매출 원가를 잡으려면은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 원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매출 원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단가가 필요하지. 그지? 금액이 필요할 거 아니야. 수량은 몇 개 팔았는지 알지. 그지? 그 수량의 판매 수량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매출 원가를 잡아주려면 단가를 뭐다? 알아야 되지. 평균법으로. 뭐다? 그때 필요한 게 여기. 이동평균 단가. 이동평균 단가. 이동평균 단가. 평균 단가가 계속 바뀝니다. 이동한다고. 무빙.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 단가를 이동평균 단가라고 합니다. 판매 시점마다 평균 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 이름을 이동평균 단가라고 해. 단가는 당연히 바뀌겠지. 봐봐. 바뀌잖아. 1130원, 1235원, 1250원. 이렇게 바뀌잖아. 이동평균 단가는 평균 단가가 자꾸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산량이 많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동의하세요? 그지? 매출이 여러 번 일어나고 매일 매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그죠? 그 경우에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마다 매입 평균 단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계산을 새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번거로움이 이동평균법의 핵심이야. 번거롭다라는 거야. 그죠? 계산해 볼게요. 따라가 볼까요, 우리? 1월 1일에는 150개가 있었어요. 단가는 1,000원이었죠. 자,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300개를 사왔어요. 한 개당 얼마에 사왔어? 2월 1일 매입 한 개당 얼마에 사왔어? 1195원에 사왔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꺽쇠 표시하고 잔고 수량이라고 했는데 잔고라고 하면 그냥 요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시점의 바로 그 시점의 남은 재고 수량 여러분들 눈으로 그냥 보시라고 적어둔 겁니다. 지금 요거는 풀이를 위한 거니까. 자,
150개가 있었는데 300개를 사왔잖아. 여기 잔고 수량은 당연히 450개겠지. 빨간색 꺽쇠 표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꺽쇠는 항상 그거다 그거야. 회계 처리를 하든 특정 플로우에서 꺽쇠를 제가 하는 거는 그 사건이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의 특정 금액, 특정 계정의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매입이 일어난 2월 1일 시점, 그 매입 일어났을 때 이동평균 단가를 계산해 볼게요. 얼마야? 자, 눈으로 보여주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분모 분자 친절하게 이렇게 띄워가지고 표현을 해뒀습니다. 기초 150개 있지. 분모에다가 수량, 분자에다가 매입 총액을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초 150개는 얼마였지? 단가 1,000원.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분모에다가는 수량 매입했어. 300개 사왔지. 그리고 300개를 얼마에 사왔어? 한 개당 1195원에 사왔죠. 그래서 300개 곱하기 1195원. 이렇게 분자 분모를 이렇게 배치하시고 계산하면 돼. 안 어렵겠지? 여러분 한 가지 팁 아닌 팁이에요. 여러분 요거 계산할 때 여러분 어때? 분모에는 요거 뭐 는을 할 필요가 없다. 분모에는 100개 더하기 300개니까 뭐 계산기가 필요하면 계산기 하면 되겠지. 그럼 450개잖아. 요 위에 있지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요거 들으세요. 시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41회 때 이미 드린 말씀인데 M 플러스 쓰는 거 드릴 거예요. 150개 곱하기 1000원이지. 그리고 300개 곱하기 1195원이지.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싶잖아. 이때 150개 곱하기 1000원 해서 또 여기 계산기 여기 적어두고 연습장에 또 300개 곱하기 1195원 연습장에 적어두고 이 두 개를 또 계산기에 따로 치고 뭐 이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그래도 되긴 해. 근데 시간이 요건 오래 걸리니까 계산기 사용법이 제가 여러분 계산기 사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계산기가. 근데 어려운 것까지는 여러분한테 막 너무 복잡한 거 이런 것까지는 저도 잘 못 쓰고요. 자, 그랜드 토탈 이용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요거 정도만 메모리 더하기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리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같이. 어떻게 써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대로 따라하세요. 여러분. 계산기 드시고 따라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 계산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 야, 내 계산기에는 메모리 뭐 MR, M 플러스, M 마이너스, MC 이런 거 없는데 여러분 그런 기능이 없는 계산기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있는 계산기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있는 계산기라고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 다 적어야 돼. 150 곱하기 1000 해서 옆에 적고 300 곱하기 1195 또 그 결과 적고 방금 적은 거 두 개를 또 쳐서 계산기 더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메모리 리콜 기능이 있는 거는 M 플러스 M 마이너스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풀이할게요. 계산기 그대로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쳐보세요. 계산기 150 곱하기 1000 M 플러스 300 곱하기 1195 M 플러스 했죠? 그 상태 그대로 MR 누르세요. 메모리 리콜 누르세요. 508,500원 나왔죠? 자, 나왔죠? 지금 그리고 화면에 450개 있지? 이 위에 508,500원을 지금 계산한 거야. 나누기 450 해보세요. 얼마 나와? 1130. 계산기 뜨는 거 보세요. 1130. 이거 그거 한 거야. 식을 세우고 계산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 그냥 야 내가 실전에서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야 실전에서 내가 그때 강의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이동평균 단가라고 해서 친절하게 뭐 기초에 얼마 한눈에 확 들어오게 매입분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풀이했더니 쓰여 있었는데 나는 계산기 할 줄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해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쉬우니까 방금 한 것처럼 계산 요런 것처럼 적용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4월 15일에 매출이 일어났어. 400개 팔렸지. 그럼 이제 잔여는 당연히 50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450개 있었는데 400개 팔았으니까 50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쫓아오면 되고 요때 여러분 4월 15일 일어날 때 회계 처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지? 회계 처리가 여러분 뭐 지금 이 문제는 이 회계 처리 묻는 거 아닌데 계속 기록법이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들어두세요. 어때? 4월 15일에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거? 매출 원가.
CGS라고 그냥 줄여 쓸게요. 그냥 이걸 전혀 몰라도 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매출원가 어때요? 400개 팔렸지? 이 400개 곱하기 여러분 뭐야? 지금 단가. 지금 여기 1130원. 이게 최근 단가지. 저 매출 원가를 쓸 때, 매출 원가를 인식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뭐다? 그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매입 평균, 이동 평균 단가를 쓰면 돼요. 지금 1130원이잖아. 400개 곱하기 1130. 45만 2천 원이지? 매출 원가 45만 2천 원. 계속 기록법이니까 대입에는 그냥 재고자산을 바로 빼주겠죠. 재고자산 45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다?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분계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매출 원가를 매출이 일어날 때 같이 인식해주는 방법이 뭐다? 계속기록법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공부했던 거랑 잊기 위해서. 자, 됐다. 5월 2일에 또 350개를 사왔어요. 자, 기존에 50개 있었는데 350개 사왔으니까 이제 400개가 됐지. 얼마에 사왔어? 이 350개는 얼마에 사왔어? 1250원에 사왔지. 자, 5월 2일 시점에 이제 평균 단가가 바뀌었던 거. 매입 평균 단가가 바뀌었겠지. 얼마로? 계산해 봅시다. 언제야? 요거 계산하는 방법 주의하세요. 앞에 여러분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50개 남아 있었죠. 그지? 맞죠? 4월 15일에 400개 팔려서 50개 남아 있었잖아. 이 50개 여기 갖다 쓴다고. 요거 놓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기 쉬워. 그죠? 이동평균 단가는 잔여 수량 기초에 있던 그 매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수량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50개를 그대로 여기 갖다 쓴다는 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실수 많이 하거든. 알아요?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실제로 이동평균 단가를 계산하다 보면 하다 보면 여기 뭐 쓰지 하다가 실수하기 쉬워 여기. 이 50개를 쓴다는 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여기 뭐 쓰지? 라는 착각 실수 많이 하거든. 남아있는 남아있는 요 5월 2일 매입 바로 전에 남아있던 수량으로 쓴다는 거야. 50개. 알겠어요? 50개. 이 50개 평균 단가는 얼마인데? 이 50개 평균 단가는 위에서 계산했던 이 1130원이겠지. 그지? 동의하십니까? 그지? 1130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50개 곱하기 1130원. 자, 이번에 매입한 거 350개 자료는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지. 그대로. 자료 그대로 쓰면 돼. 5월 2일에 매입한 거 350개, 개당 1250원. 자, 뭐야? 350개. 위에 분자에다가는 350개 곱하기 1250원.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요거를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 일부러 기존에 있던 거 왼편에 그리고 새로 매입분 오른쪽 이렇게 띄워서 헷갈리지 않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 지금. 그지? 그 350개 곱하기 1250원 하면은 350개 곱하기 1250원 하면 44만 7,500원이잖아요. 요거를 풀이를 작성할 때 지금 이 칸에다가 이렇게 350 곱하기 1250을 하지 않고 43만 7,500원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여러분이 한눈에 그냥 헷갈린다고, 한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지? 그냥 제가 그냥 풀이를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위에 적는 게 44만 7,500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입한 거 350개 곱하기 1250원. 이겁니다.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 눈으로 지금 확 보이잖아. 왼편, 오른편 이렇게 보이잖아요. 공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실전 여러분들이 풀 때는 뭐 이렇게 굳이 하나 다 쓸 필요 없겠지? 그냥 결과치를 쓰면 되잖아. 단 여러분들이 숫자를 지배하듯이 보고 있어야 돼. 헷갈리지 않게. 추가 매입분 350 곱하기 1250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44만 7,500원 요거 분자에 딱 바로 적어버리면 되겠지. 실전 풀이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쓴 풀이는 여러분들의 이해도 동시에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풀어서 써드린 거야. 알겠죠? 잔소리 좀 했고요. 따라오세요. 9월 3일 또 400개를 추가로 샀어. 이 와중에. 자, 샀어. 이어서 샀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어서 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서 800개가 됐지. 기존에 400개였는데 400개 샀으니까 800개가 됐어. 이번에 산 400개는 1265원이죠. 자, 그래서 9월 3일 매입이 일어난 시점에 이동평균 단가는 어떻게 돼? 그지? 기존에 있던 400개. 기존에 있던 이 400개는 어때? 우리가 방금 1235원. 이거지. 이 왼쪽에. 분모에 400개. 분자에 400개 곱하기 1235원. 그죠? 이렇게. 하고, 새로 매입한 거. 새로 매입한 이 친구. 400개 곱하기 1265원은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보이죠?
알겠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고, 자, 11월 10일에 650개를 팔았지. 650개를 팔았지. 팔았다. 그러면 잔여 몇 개예요? 150개.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문제 보자마자 적으라고 했잖아. 기말 제곱에서 몇 개인지. 여기 150개. 이거 그죠? 150개. 똑같죠? 당연해요. 당연히 똑같겠지. 150개. 자, 여러분 물어보는 게 매출 원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심플해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 4월 15일에 매출 원가 잡는 회계 처리까지 여기 보여줬었죠. 아까 전에 보여줬잖아. 그죠? 이거는 만약에 매출 원가를 물어본다면은 만약에 이 문제가 매출 원가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매출 원가. 매출이 지금 일어나는 게 4월 15일 한 번, 11월 10일 한 번, 이렇게 두 번이지. 각각의 매출 원가를 이렇게 적어줘야 돼. 방금 제가 아까 회계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개 매출 원가를 합한 게 매출 원가 정답이겠지. 계속기록법이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뭐야? 기말 재고자산을 묻고 있잖아요. 그죠? 기말 재고자산을 묻는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자면 계속기록법 들어보세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동평균법이잖아. 계속기록법이잖아. 기말 재고자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단기 총 판매 가능 상품에서 아까 말했듯이 매출원가 두 개 있는 거 있지. 이 매출원가를 빼는 방식으로 해야 기말 재고가 나오겠지. 계속기록법이니까. 이게 계속기록법이잖아요. 그죠? 계속기록법의 정의잖아. 총 판매 가능 상품이 있고 매출 원가를 다 빼고 남은 거를 기말 재고 자산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뭐냐? 지금 감모 손실이 없잖아. 그죠? 수량이 변동되는 게 지금 이 문제에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고 금액을 구할 때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풀이해도 돼. 엄밀히 표현하자면 총 판매하는 상품 금액을 구하고 매출 원가 금액을 다 구해서 그걸 뺀 게 계속기록법에서의 기말 재고 자산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거는 감모 손실이 없다고 하면 그냥 어떻게 기말 재고를 그냥 수량에다가 바로 단가를 곱해도 그게 바로 기말 재고 수량이 됩니다. 감모 손실이 없으니까 지금. 알겠죠? 지금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계속기록법이라면 지금 이렇게 기말 재고금액 150개 곱하기 유동평균 단가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총 판매 가능 상품에서 매출 원가, 그 1년 동안의 매출 원가를 다 빼서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요 방법이 엄밀하게는 요 방법대로 해야 돼.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감모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말 재고 금액에다가 뭐다? 가장 마지막 이동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결과가. 이동평균 단가를 구할 때 조금 단수 차이가 있다면 살짝 금액이 틀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틀린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말 재고 금액 150개 수량을 잡았어요. 그죠? 수량 잡았어. 그리고 여기 뭘 곱할까요? 가장 이 1년 동안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기말 시점에서 봤을 때 12월 31일 시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최근의 단가 매입 평균 이동평균 단가를 매입 이동평균 단가를 구하면 돼. 그 금액을 이용하면 된다고. 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거지. 9월 3일 매입이 일어난 그 시점의 이동평균 단가가 이 X 1년도 가장 마지막 가장 최근 기말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 단가지. 요거 갖다 쓰면 돼요. 1250원. 얼마다? 18만 7,500원. 아시겠죠? 자, 여러분, 물음 2번은 뭐예요? 여전히 평균법은 가정이에요. 평균법인데 뭐다? 계속기록법이 아니고요. 실지재고조사법. 그래서 제가 Q2라고 했어요. 퀀티티, 수량을 잡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지. 뭐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섞으라는 거야. 평균법, 원가 흐름의 가정은 평균법이면서 수량은 실지재고조사법. 요거 두 개를 믹스한 경우 이게 뭐라고요? 용어는 뭐다? 이때 용어를 평균법은 평균법인데 무슨 평균법이라고 한다?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거야. 총평균법. 총평균법이라고 한다고. 용어는 항상 유의하세요. 어떤 걸로 묻든 알아야 돼. 교수님께서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으로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봐도 지금 풀이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그냥. 알겠죠? 물 좀 먹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는 똑같죠? 자, 주어진 자료는 똑같은데 여러분 총평균법은 계산량이 이동평균법에 비해서 계산량이 적어요. 훨씬 편해. 수험생 입장에서 엄청 편해.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총평균법은 총평균 단가라는 거를 X1년만 기말 시점에 딱 한 번만 계산하면 돼.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요거를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총평균법은 아주 심플한 방법이야. 이동평균법에 비해서 쉬운 방법이다. 머릿속에 둬. 왜 쉬울까?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왜 쉬울까? 아, 평균 단가를 여러 번 계산할 필요가 없고 총평균법이니까 총평균 단가, 총평균 단가를 딱 한 번 X1년 말, 기말 시점, 12월 31일 시점의 총평균 단가를 딱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 머릿속에 두세요. 어렵지 않죠?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야.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요 두 개를 구별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구별해서 풀 줄 알아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이동평균법은 1년 동안 평균 단가가 계속 이동해서 바뀐다. 아 귀찮아. 풀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총평균법은 1년에 딱 한 번 기말 시점에 총평균 단가를 딱 한 번 잡아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왜 한 번만 계산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지 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했어? 기말 시점에 기말 재고자산 창고를 열어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알아본 다음에 실사에서 확정한 다음에 창고에 없는 나머지는 다 뭘로 본다고? 매출 원가로 간주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기말에 딱 한 번 창고 열어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확정하면 되는 거야, 이 방법.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평균 단가는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문제가 주어지는데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볼 때 여러분 자 총평균법 또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분홍인가? 자주색 같은 표현인가요? 아무튼 요 핑크로 할게요. 핑크 이게 핑크겠네. 핑크 분홍. 자 여러분 이 자료 있죠? 총평균법에서는 기초 150개, 단기 2월 1일 매입 300개, 5월 2일 매입 350개, 9월 3일 매입 400개 이렇게 기초 재고 매입 이러고 있죠. 이 자료 4개를 한 번에 그냥 가져오면 돼. 1년 동안 기초 재고랑 일어난 3번의 매입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면 돼. 요 자료로 그냥 풀면 돼요. 한 번만 풀면 돼. 중간에 흐름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기초 재고랑 단기에 일어난 모든 매입에 관한 자료들을 한 방에 분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봐. 그죠? 기초 재고. 단기 일어난 매입 3번. 그죠? 기초 재고 1,000원. 매입 각각 1,195원, 1,250원, 1,265원 이렇게 3번의 매입 자료들을 다 가져와서 분자에다가는 그 총액 다 더해주고 분모에다가는 그 수량 다 더해주고 제가 그냥 숫자를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구별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각각 4덩이를 보여주는 거지. 매칭을 해서 분자와 분모를 매칭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보라고 이렇게. 그죠?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하면 얼마 나와? 1210원이 나온다고. 이게 뭐다? 기말 재고자산에 적용할 총평균 단가. 한 방에 나왔지? 너무 쉽다라는 거야.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 150개. 이건 또 써야 돼. 그죠? 150개. 요거부터 잡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죠? 요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말 재고 금액 어떻게 구해?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 수량 150개. 단가. 방금 구한 총평균 단가 1210원. 오케이. 정답이야. 18만 1,500원. 그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동평균법에서의 기말재고 금액은 18만 7,500원. 오른쪽에 이거 18만 7,500원. 자, 총평균법에서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뭐다? 여기 18만 1,500원. 이렇게 6,000원 차이 나네요. 정답 여기 2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자, 여러분 항상 연습할 수 있어야 돼. 같은 문제로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회차를 보셔도 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뭐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 평균법에 대해서 공부했지? 선입선출법을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뚝딱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선입선출법이면서 실지재고조사법, 선입선출법이면서 계속기록법인 경우도
똑같은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뚝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물어볼 수 있어. 이 네 개는 항상 할 수 있어야 돼. 아셨죠? 네 경우를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말 재고 자산 금액, 매출 원가 둘 다 구할 수 있죠, 우리. 자, 됐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사례 3번, 문제 1번 여전히 재고 자산이에요. 문제 1번 안에 있는 사례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